안녕하세요. 서은미입니다. 제가 발표할 동아시아의 차 문화와 불교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차 문화고, 일반적으로 차 문화는 불교 문화랑 굉장히 밀접하다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또 그게 사실이기도 하지만 지역성도 굉장히 강하고 시기에 따른 발달 차이도 있고, 그래서 그 한중일 삼국의 차 문화가 어떤 공통적인 기반과 또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비교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발표를 하라는 이제 제의를 받고 이렇게 준비는 했는데, 이게 지금 완성된 어떤 상태는 아니고, 저는 이런 시각으로 삼국의 문화를 비교하면서 나중에 더 나가서 이제 서양의 차 문화, 그러면은 동서양의 차 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기존의 어떤 새로운 이야기보다 더 세세한 어떤 내용이나 그런 어떤 시각을 제시하고 싶은 어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경으로 쓴 거는 그 오백나한도, 그러니까 남송 시대의 작품이지만 지금 소장지는 다이덕구지 대덕사가 가지고 있는 그 오백나한도 중에 그림이고, 그 그림이 사실은 어떤 차문화, 보통 차문화가 이제 이렇게 말차문화라고 대변되는 어떤 고대 시대의 차문화, 일본의 근세까지의 차문화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사료로도 이 오백나한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상징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와 차문화라고 하는 주제를 봤을 때, 동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공통적인 기반은 사실은 한자라고 하는 문자와 불교라고 하는 종교 문화가 사실은 굉장히 기반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이 기반 하에 차 문화가 어떻게 형성이 돼서 시기적으로 어떤 차이가 나고, 또 형성 시기가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차 문화 발전 과정에 불교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한중일이 차이가 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중국의 경우는, 중국은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차를 마시는 문화가 아직은 전국적이지는 않았지만, 차가 생산되는 지역에, 또 차가 생산되지 않더라도 지배계층은 알고 있었던 그런 그 정보기도 하고 또 마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서 본래 차가 가지고 있던 특성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불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불교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불교라고 하는 종교 문화랑 상관없이 차 본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징 중에, 사실은 이제 차가 상징하는 상징성으로서 청렴함이라고 하는, 검소함이라고 하는 성향이 사실은 본래적으로 이제 기원 전부터 그런 기록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꼭 종교를 떠나서도 아마 차가 카페인 음료고 각성 효과가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고대인들도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을 현실적으로 이제 검소함과 청렴함으로 표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리고 차뿐만 아니라 모든 식문화에 있어서, 아니면 기업품의 발전에 있어서 약용적 기능이라고 하는 성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차 역시 일찌감치 약용적 기대에 대한 정보, 기대감에 의해서 그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본래부터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차를 구입할 수 있는 지역에 차를 마시는 어떤 습관이 굉장히 일찍 발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중국의 기본적인 차 문화의 시작의 시점에 가지고 있었던 차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가 가지고 있는 청렴함을 대표하는 기사로는 그 안자춘추에 있는, 결국 춘추시대 제나라 재상이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사는 재상이라 현실적인 물질적인 풍족함과 사치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영이 굉장히 그 청렴했다, 검소했다라고 하는 상징성으로 그의 어떤 식단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게 그 시기 이후에도 재상이지만 청렴한 검소한 생활을 했던 안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물론 이제 차만이 아니라 당시 이렇게 검소하게, 그리고 이제 차와 어떤 이제 그 나물 정도만 먹었다라고 하는 육류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고기
나 이제 3알 뭐 이런 정도의 굉장히 절제된 식단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쨌든 차가 가지고 있는 검소한 청렴성 이런 거는 그러니까 기원 전부터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성향이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용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점에 있어서는 후기 기록이기도 하고, 이 동군록 같은 경우는 빠르게 보는 사람들은 뭐 진대에 형성됐던 기록이다라고 보기도 하고, 늦게 보는 사람들은 서진 시대에 와야 된다라고 하는 정확한 기록의 어떤 시점을 찾기는 어렵지만, 차에 관련돼서 차와 관련된 어떤 기록들, 그 차를 마심으로써 나타나는 어떤 효능들, 이런 것들이 기재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전의 구전으로 아니면 이제 기록이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는 그런 기록으로서 어쨌든 고대적인 기록이 많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차 나무가 생산되는 남쪽을 중심으로는 상당히 많이 보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차를 마시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차 문화의 어떤 보급 경로가 기본적으로 이제 사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양자강을 따라서 동남 지역으로, 또 동남 지역에서 차가 생산되지 않는 북쪽 지역으로 퍼지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천에서 시작됐던 차 문화가 사실은 이제 대부분 통일 시기를 거치면서 뭐 이제 진나라의 통일을 보기도 하고, 그 전에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교류를 통해서 차나무가 생산되는 어떤 산지를 확보하고 있던 지역에 차가 보급이 되면서 오랫동안 남쪽 지역의 문화라고 하는 성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도 차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고대적 성격이고, 사실 차 문화가 전체 문화로 가는 데는 사실은 당나라 중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차가 남쪽의 문화였고, 특히 이제 위진남북조 시기에 남북의 어떤 문화 차이가 많고 음료 문화 차이는 굉장히 컸기 때문에, 사실은 그 차라고 하는 음료에 대해서 황하 유역에 살았던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근사한 음료라고 생각을 사실은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겠지만 낙노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액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북이 시대에 관련해서 기사가 남아있는 것도 그만큼 남북의 문화 차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그게 이제 당나라의 장기 번영과 통일과 장기 번영을 통해서 결국 그 차나무가 생산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차를 마시는 것들이 유행하게 된 어떤 계기를 만들어준 역할은 분명하게 불교가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차 문화가 확장성을 가지고 이제 그 차나무가 생산되는 지역을 벗어나서 보편적인 음료로 발전하는 데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 물론 이제 종교의 역할에 있어서 도교의 역할도 있지만, 더 큰 역할로서 이제 선승들의 역할에 의한, 그리고 대중 활동을 많이 하는, 그래서 대중들에게 선승들의 어떤 생활이 전달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인식이 변하는 남북조 시기에 차에 대해서 낮게 봤던 그런 인식이 결국 건강식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통해서 보편적으로 마시고 싶은 음료로 변화하는 데는 불교 선승들의 역할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700년대에 오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차를 마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차의 보급에 있어서 보편적인 보급이 언제 일어났느냐 그랬을 때 당나라 중기 보통 700년대를 거치면서 중국인들은 결국 모두 다 차를 마신다. 그리고 이제 뭐 일반적으로 굶으면 굶었지 차는 마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사실은 이제 당나라 시대에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유목민족에게까지 나타나는 어떤 기록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700년대를 거치면서 중국 내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보편적인 차 음용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교가 사실은 차 문화가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들어오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 문화와 불교와의 어떤 관련성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거는 위진남북조의 불교 서역승들의 활약을 통해서 어떤 차를 음용하고 차를 선약으로서 먹고 이런 어떤 기록들이 있게 되면서, 또 불교 의례의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남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승려들이 차를 마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많고, 또 남제의 무제의 기사는 사실은
그 유고로서 장례를 희생 없이 지내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란하게 희생을 많이 해서 지내지 말고 희생 없이 간단하게 영정 앞에 어떤 제사상을 차려라라고 하는 유조는 사실은 그 남조 세조인 무제가 이제 불심이 깊기도 했고 희생을 없애라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불교와 관련이 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상 위에 간단하게 치러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결국 차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민간의 어떤 의례와 불교의 의례가 접목되는 그런 부분으로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진남북조 시대에 오면은 보편적으로 민간의 많은 이야기에 신선과 더불어서 승려의 활동이나 어떤 차를 마시면 건강에도 좋고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많은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보편적인 차 음용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불교의 접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의 어떤 동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종교성, 우리가 보통 차를 차분하게 또 후기이지만 일본의 차 문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화를 하기 위한 차 모임이 아니라 사실은 상당히 정적인 차 문화를 갖게 되는 그런 부분에 종교적인 분위기 또 불교적인 구도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중요하게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후기의 모습을 보면 불교의 영향이 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사실은 얘기하지만 카페인 음료이기 때문에 차 음료가 가지는 구도적인 성격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는 동양 문화만 비교해 봤을 때 사실은 착각하기 쉬운 내용이지 사실은 서양으로 전래됐을 때 만약에 그게 차 문화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성격이다 그러면은 서양에서 차 문화가 후기지만 전달됐을 때도 서양에서도 사실은 차를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이제 구도적인 어떤 태도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서양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나타나거든요. 그랬을 때는 시기의 차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동양에서 물질적인 어떤 요소, 차라고 하는 이제 원재료, 그리고 차를 담아 마시는 도자기라고 하는 재료는 사실은 수입해 가지만 종교 문화를 가져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차 문화에서 종교적인 문화가 빠졌을 때 유럽에서 나타나는 차 문화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현실을 즐기고 이제 현실의 부를 과시하는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어떤 카페인의 효과가 결국 현실을 바로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카페인 음료 자체가 구도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는 거다라고 등치시키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성향은 확실히 동양에서 도교나 불교라고 하는 도교의 신선사상이나 불교의 선사상을 통해서 종교 문화가 연결이 되면서 만들어진 특성이지 어떤 카페인 음료가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성향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서양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같은 카페인 음료면서 커피가 어떤 커피 문화가 형성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도교 불교의 영향이 없었을 때 나타나는 카페인 음료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기호품으로서 결국 적응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불교의 영향도 있지만 또 불교의 문화가 곧 차문화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차문화의 독자적인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양에서 종교 문화도 있지만 왜 그렇게 구도적인 종교색이 강한 성격이 차문화에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거는 종교의 역할도 있지만 마시는 방법에서도 원인이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럽에 차가 보급이 될 때는 이미 포차법이라고 하는 우려 마시는 방법이 주가 됐고 물론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일본에서는 이제 말차를 마시고 중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중국인들이 마시고 싶어하는 차는 중국식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동양에서는 어쨌든 우리나라도 고려 시대까지 중국도 뭐 이제 송명 시대까지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말차가 굉장히 오래까지 유지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고대 시대에 중국에서 이제 한중일 동양 사회에서 주로 마시던 방법이 우리가 점다법이라고 하는 가루차를 마시는 당나라 시대 때는 뭐 끓여 마시긴 했지만 어쨌든 가루차를 마시는 어떤 방법에서
조금 더 우려 마시는 방법보다 밀도 있게 마시는 방법이 결국 카페인 효능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종교 문화랑 겹치게 되면서 어떤 동양 차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색을 만들지 않았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동양의 구도적인 차 문화의 원인이 종교적인 원인과 함께 말차 문화라고 하는 초기의 차 문화 마시는 방법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먼저 발전하기도 했고 또 차 문화가 상대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에 비교해서 사실은 독자적인 문화 영역을 일찌감치 이루었다라고 하는 게 한주기를 비교할 때 굉장히 특이한 사항이고 주목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나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선종이 종파로 확립이 되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청규를 통해서 사실은 차 문화가 일본 다도 문화가 확립되는 그 어떤 밀접한 관련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으로 일본의 다도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청규라고 하는 선종이 종파로서 독립하기 이전에 유구의 활동이라든가 이제 다소로서 다경이 나오고 또 차 문화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유행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여전히 종교의 역할은 굉장히 크지만 독자적인 민간 문화로서의 차 문화라고 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일본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자유롭고 사실 굉장히 실용적으로 차를 마시는 일상생활 내에서 그런 어떤 차 문화를 만들어가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불교의 의례에 의해서 규제받기 이전에 물론 이제 유구라고 하는 사람이 불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불교 틀 안에서가 아니라 조금 더 넓은 범위 내에서 차 문화의 틀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차 문화가 상대적으로 민간 문화적인 굉장히 이제 폭넓은 그런 어떤 그리고 실용적이고 편리한 이런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그 사료는 사실은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료이기도 하지만 선부경수력 같은 경우는 아예 연도를 말하면서 차가 어떻게 어느 정도 발전했다. 그래서 대부분 700년대 후반에 가면은 보편적인 운명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평가와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사실은 차가 운반되는 수량이라든가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도 사실은 고가차부터 저가차까지 다양한 품질과 가격의 차가 공급이 됐다. 운하를 통해서 그 기록이 뭐 이제 700년대 말 800년대 되면은 보편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800년대 들어가면은 전매 품목으로 잡히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중국의 차 문화는 사실은 이제 베이스로 불교 문화의 영향을 확실히 받고는 있지만 독자적인 민간 문화로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알 수 있고 왜냐하면 이 시기에 이미 이제 형식적인 다도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지적될 정도로 어떤 민간 의례로서의 다례라고 볼 수 있는 물론 이제 다도라고 하는 용어를 지금의 우리가 일본 다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다도라고 하는 용어가 이 봉씨 문경기에 보면은 유구가 어떤 기본 틀을 제시했는데 상배국이라는 사람이 더 화려하고 근사하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사실은 이로써 다도가 크게 유행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다도의 이제 다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의 의례가 민간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더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만들어졌었던 게 이 당나라 후기에 어떤 차 마시는 방법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구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이 사람이 승려가 되고 싶어 하지는 않았지만 종교적인 어떤 구도적인 자세는 굉장히 강했던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이 사람이 쓴 다도를 통해서 결국 평생을 차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인생을 살았고 그 어떤 젊었을 때 쓴 사실은 30살 30대에 썼던 저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저작이기는 하지만 차에 대한 어떤
시각으로 인생을 보려고 했었던 그런 구도적인 자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다경 전반적인 부분에서 나타나고, 이 차를 통해서 모든 걸 설명하려고 했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다경이라고 하는 책 구성이 사실은 차의 나무에 대한 생장 재배부터 만들고 마시고 어떤 차에 대한 태도까지 전반적인 걸 다루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서보다 조금 늦게 결국 이제 앞에 발표자님들도 많이 얘기한 것처럼 백장청규라고 하는 최초의 청규 같은 경우는 이게 성립 시기가 대체적으로 그 790년대 이후 814년 사이 어디에선가 아마 집필이 이제 완성이 됐을 것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종파로서의 그 선종의 종파 독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쨌든 선종적인 선언에서 시행이 되는 어떤 규범과 의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이후에 이제 청규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차문화에 있어서는 송대에 만들어진 이 선언청규의 역할이 굉장히, 특히 이제 일본 다도의 형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교의 어떤 차문화와 관련해 있어서 문화적인 확장성, 제가 볼 적에는 차라고 하는 음료가 굉장히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차가 불교적인 종교성을 가지지 않았으면 주변 지역으로 보급되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사실은 하게 됩니다. 그거는 서양 사람들은 불교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럼 서양 사람들은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차라고 하는 것보다는 차와 함께 소비하는 도자기라고 하는, 이미 도자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고조돼 있었던 상황에서 그 고조된 대상으로서의 도자기에 담아 마시는 뜨거운 음료, 선진 지역의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마시는 건강 음료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져갔던 거고, 동양에서 단지 약용적인 기능 하나로 차가 보급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중국적인 문화에 제한될 수도 있지 않나, 불교와의 어떤 접촉이 없었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청규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규가 고려로, 일본으로 사실은 보급이 됐는데 그 결과는 굉장히 다른 게, 이제 고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려판 선언청규를 간행할 정도로 결국 그게 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발전했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선언청규가 간행되는 어떤 시점이 팔만대정경 51년에 완성하고 아마 그 54년에 3년 후에 이 선언청규가 복각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전파보다 불교를 중심으로 한 행위가 중심이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사실은 합니다. 그래서 청규가 전에 하고 있는 선언례의 규범이 민간으로 전파될 수 없는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게 고려 말의 혼란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 청규의 보급이 사실은 그런 팔만대장경과 같이, 제가 이제 그 표현을 좀 행위적인 것이었다, 그 내용에 대한 탐독보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 차문화의 영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미진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시대인 그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 차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이게 불교 문화랑 연관이 많으니까 조선시대 불교가 쇠퇴하는 시기니까 쇠퇴하는 게 굉장히 당연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런 현상이 사실은 중국에서도 나타나고 일본에서도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그 불교와 그 이유가 이제 사실은 이유를 생각하면서 제가 생산의 문제에 상당히 집중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려가 왜 불교 문화의 쇠퇴와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유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송나라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당나라 시대 때 차가 보편적으로 보급이 됐다 그러면 송나라 시대는 차가 필수품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거든요. 일반적으로 일상다반사라고 하는 용어도 그렇고 계문칠권사라고 하는 일상 필수품 7가지에 사실은 차가 꼽히기 때문에 필수품화됐다라고 하는 평가로 더 소비가 사실은 진작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차문화의 발달이라고 하는 게 뭐 종교의 어떤 갈등이나 뭐
그 부침과는 상관없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현상이 특이한 현상이지 사실은 차가 보급된 이상 굉장히 지속적으로 발전한 어떤 흐름이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서양도 그런 흐름을 사실은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은 왜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적에는 그 차문화가 가지고 있는 범위는 기본적으로 사찰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사찰 문화라고 하는 불교 문화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독자적인 소비를 공급할 만큼 문화를 형성할 만큼 물질적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찰 경제가 그 쇠퇴할 때 같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흐름을 가졌다고 사실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어떤 과정이기도 사실은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발표자님이 발표한 것처럼 사실은 선종이 종파로서 독립하고 활발하게 성장하는 시기에 굉장히 밀접한 접촉을 하고 많은 것들을 이제 유입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그 시기에 중국에 갔다 왔던 모든 승려들이 국법 승려들이 사실은 선원 청교는 꼭 갖고 들어왔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꼭 도견이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은 일본 자체의 청규가 다시 쓰여지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일본적인 그래서 소화해내고 또 차문화라고 하는 것도 불교와 굉장히 밀접하게 결국은 다도 선생으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활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찰과의 관계 그리고 법명을 받아서 활동하고 그래서 사찰 문화가 민간 지역에 미치는 부분이 굉장히 밀접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선종의 영향력이 굉장히 깊은 측면이 있고 그런 어떤 영향력 하에서 만들어진 게 물론 이제 무사사회라고 하는 특징과 함께 만들어져서 일본 다도라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어떤 그 문화를 만들어냈었던 게 일본의 다도라고 보통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제를 설명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제 조선과 일본의 어떤 차이에 있어서 일본이 이제 청교를 중심으로 해서 불교의 발전뿐만 아니라 차문화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불교 경전에 대한 어떤 관심이 유학자들이 그렇게 높았다고 보지는 사실은 않고 또 시문이나 이런 데 남긴 어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고려시대 말기의 선원청규 복각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실질적인 탐독서로서의 제공이 안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선시대는 오히려 그 유구의 다경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오히려 나는 차를 몰랐었는데 다경을 읽고 내가 차 마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국의 차문화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는 귀족 문화라고 하는 틀 안에서 있었고 사실은 보편적으로 보급된 어떤 시점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게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찾아야 된다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이 민간 문화로서의 차문화를 일찍 확립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독자적인 영역이 빨리 형성됐다고 생각되고 그러한 어떤 생산의 차 작물의 차나무의 어떤 재배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업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700년대 말기부터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영국이 인도 식민지나 동남아 시장에 다원을 건설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1700년대 후반 되면 사실은 영국 국민이 노동자도 다 차를 마시는 전 국민의 음료가 되는데 그때도 사실 100% 중국에서 그 물량을 사실은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차 생산은 어떤 시기를 거치면서 너무 지나쳐서 문제였지 부족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일찌감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었다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서 이제 한국은 그 다원이라고 하는 범위가 사실은 크게 사찰 경제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산의 한계가 결국은 그 문화의 독자적인 영역을
갔는데 그리고 공급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편적인 보급으로 나갈 수 없는, 그래서 일반 민간에서는 결국 약용으로서, 그래서 대부분 작설차라고 하는 차는 약방문의 약재의 하나로 기억을 하지 그걸 사실은 음료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어떤 민간의 상황이고, 이제 상층에서도 일부 문인들과 승려들을 중심으로 그런 어떤 그 일부, 제가 그거는 표현을 보통 매니아 문화라고 보통 그러는데, 차를 좋아했었던 문인 간의 교류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전히 제한된 범위의 문화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그 한국이 가진 차 문화의 어떤 특징이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서민 선생님 이 논문은 지금 이제 발표 내용 다 들으셨겠습니다만은 동아시아 문화의 성립과 발전, 뭐 줄여서 보면은 이 불교 문화의 성립과 발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전제 하에서 특히 고중세 시기가 되겠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차 문화 전개 양상을 해당 시기 불교사였던 그런 그 전개와 이렇게 연관시켜서 조금 종합적으로 그리고 좀 포괄적으로 정리를 한 글로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앞에서도 이제 그런 그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은 보통은 이제 그 개별 국가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연구가 진행되는 것에 반해서 동아시아라는 좀 큰 틀로 큰 시각을 가지고 조금 비교를 하면서 정리해 들어가는 이런 그 시도가 이 주제에 관한 어떤 연구 시각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 환영해야 될 일이죠. 예. 다만 금방 이제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이렇게 그 시공간이 굉장히 폭이 넓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짧은 발표문 속에 이렇게 압축을 해서 정리를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조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개념을 먼저 조금 앞세워서 설명한 부분들이 적잖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오늘 지금 토론하고 있는 제가 사실은 사회경제사 전공이고 불교사와는 조금 거리가 많이 멉니다. 멀고 그래서 이 불교사였던 그 관점에서 접근에 들어가서 토론을 하는 것은 제가 많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 제 전공에 맞추어서 이 글을 읽으면서 느낀 부분들을 몇 가지로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오히려 토론을 위해서는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예. 자, 첫 번째는 8세기의 중국 차문화 발달과 관련했습니다. 앞서 그 봉시 견문기라는 자료를 소개를 해줬습니다만은, 특히 개원년간의 차문화 발달 양상에서 보면은 사료로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만, 이 개원년간의 태산 영암사의 항마사가 선교를 크게 일으켰고 이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 도처에서 차를 끓여 마시며 그 본받음과 효능을 서로 붙들여 마침내 풍속을 이뤘다. 산동에서 도성에 이르는 도시에는 많은 점포들이 개설되고 차가 판매되었다. 사람들은 도 속에 구별 없이 돈을 내고 차를 마셨으며 생산지인 강회로부터 운반되어 오는 차의 종류와 수량도 많았다. 차 소비가 굉장히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선종의 어떤 그 영향, 그 다음에 특히 산동에서 도성에 이르는 이제 물론 장안 당연히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 큰 도시들에게 있어서도 여기 돈을 주고 차를 사서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찻잎을 산 것이 아니고 끓여주는 차를 사서 마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음료 서비스입니다. 일종의 이제 뭐 요즘으로 치면 카페와 같은. 그래서 이 사료만을 가지고 뭐 판단하기는 조금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사회경제사에서 이 정도였던 사료가 나오면은
아까 이 발표자께서도 그 일반인의 어떤 그 차문화, 예, 사찰의 차문화가 아닌 일반인의 차문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차의 어떤 그런 음차의 그 북습이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예,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대까지 우리가 흔히 개설해서 정리를 하기를 예, 귀족 문화의 어떤 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당대 후반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런 경향이 이제 많이 조금 흐트러지긴 합니다만 적어도 개원연간까지는 그와 같은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그 지금 8세기의 음차의 어떤 그런 풍습을 가지고 대중화라고 했을 때 귀족이 주도하는 것으로 조금 해석을 해야 될지 예, 아니면은 예, 일반 그 서민들도 예, 같이 참여하는 어떤 그런 예, 음차 풍습의 단계로 가야 될지 예, 그게 이제 조금 많이 예, 궁금했습니다. 예. 아마 이제 요 시대의 어떤 그런 그 문화적인 특징을 규정짓는데 하나의 잣대가 되는 사료로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예, 선생님한테 예,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는 그 청교와 관련된 것입니다만은 예, 중국에서의 그 청교든 일본에서의 청교든 그리고 앞서 선생님 이제 발표 내용 중에서는 그 차이점들 중국과 일본에서 그 청교의 어떤 그런 역할에 대해서 그 차이점들을 명확하게 이제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중국에서 이 청교가 지금 백장 청교는 지금 남아있지 않고 선음 청교라고 했는데 그게 아까 1200년대 그 중반이죠. 예. 그 앞 시기에도 이 청교가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어땠는지는 뭐 주로서는 지금 조금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예. 당나라 때보다는 청나라 때 훨씬 예. 일반 서민층들의 음차 풍습 이건 뭐 아까 당대부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자기 문화의 발달과 더불어서 훨씬 더 이 음차의 풍습이 일반화되는 그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대중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에 가장 어울리는 모습이 아주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이제 송대 이후가 됩니다만은 그랬을 때 이 청규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차와 관련된 것, 특히 청규가 이 차를 이렇게 선의 세계와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랬을 때 이 청규의 어떤 부분이 이 그 차의 음차의 대중화와 연결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그 연결 지점이 어딘가 하는 것을 조금 알고 싶어서 혹시 이제 그 부분 아마 좀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일부러 조금 빠뜨리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만은 그랬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 이 가루차의 완성이 바로 이제 그 와비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만 이건 역시 그 청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랬을 때 청교에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나 하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가 설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넷째는 이건 질문은 제가 아니고 약간 그 마지막에서 생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조선 시대에 생산은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제약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중국 차의 어떤 그 수입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 차를 사실은 한 그루도 생산을 안 합니다만은 말씀하셨듯이 중국으로부터 거의 전량 수입한 차로서 자기들만 했던 그 차 문화를 꾸려나가죠. 그랬을 때 이 직접 생산했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차를 생산하든 구입을 하든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여력 내지는 내부적인 어떤 요인을 갖고 있느냐 하는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선시대에
예를 들면 중국에서 차를 구입할 여력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는 이야기를 못하죠. 왜냐하면 비단을 엄청 수입을 하거든요. 예. 물론 일본으로 다시 되팔기 위한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소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경제적인 여력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면은 뭔가 다른 어떤 그 요인들이 예, 그게 잠재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부분 선생님이 조금 그 부연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앞에 예, 질문한 앞에 그 첫 번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묶어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오히려 넷째 번 질문을 많이 생각하게 사실은 됐어요. 왜냐하면 생산 영역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비단 얘기 해주셨는데 그 17세기, 18세기 조선에 구매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소비가 굉장히 커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어떤 소비라고 하는 게 여전히 양반층을 중심으로 한 비단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치품이고 고급품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수입한다 해서 절대 이게 보편적인 공급이 불가능한 어떤 제품이거든요. 차 같은 경우도 이제 조선에서 차를 수입할 수 있는 역량이 없었던 게 아니라 고급차만 수입해 갔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반대로 저가차를 판매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인드도 없었고 저가차 수요도 사실 형성돼 있지 않았고 이런 어떤 상호적인 문제가 사실은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영국이 그 생산이 없으면서도 어떻게 차 문화를 만들었느냐 그랬을 때 공급 자체가 굉장히 충분했었다라고 하는 부분. 특히 이 영국에서 차가 굉장히 비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관세 때문에 굉장히 비쌌거든요. 100% 넘는 관세를 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적인 수입 외에 이제 영국 정부가 확립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50% 이상의 어떤 밀수입 어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수요량은 상당히 많았었고 결국은 이제 미국 독립전쟁 끝나고 나서 관세를 119%에서 12%로 대폭 낮췄을 때 결국은 관세 수입이 줄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밀수차를 먹던 대중들이 대부분 다 이제 정상 제품을 먹게 되는. 그래서 생산이 안 돼도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저가 고가를 막론한 충분한 공급이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조선시대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은 상업활동에 있어서도 그런 마인드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생산 문제를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종의 어떤 영향, 차문화랑 관련해서 선종의 영향은 한국과 일본이 확실히 큰 편차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좀 연구 내용을 채워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민간 영역의 차문화가 발전하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종교계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까 첫 페이지에 500나한도를 예를 든 것도 사실은 그 종교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는 지속적인 어떤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